출산만 하면 그녀는 이제 끝이야. 이 집도 곧 우리 손주 차지가 될 거야. 만삭의 상간녀 손을 잡고 제 집 거실에 들어선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제 침대에 누워 화장품을 발라보던 그 여자,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던 시어머니, 그리고 다 알면서 부추긴 남편까지. 근데 어쩌죠? 이 아파트, 시어머니가 사는 그 빌라까지 전부 제 명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실 천장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작은 카메라 한 대가 그날부터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풍비박산낸 똑똑한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기업 과장 남편을 둔 평범한 전업주부였지만 실상은 엄마가 물려주신 아파트와 상가 임대 수익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이 저였죠. 남편의 월급은 카드값과 자기 용돈으로 사라지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저는 혼자 산부인과를 드나들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그날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튼튼이 아빠 보고 싶대요. 오늘은 언제 와요?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욕실 쪽을 한번 흘끔 쳐다본 뒤 남편이 평소 쓰던 패턴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던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끝도 없이 이어지는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자기야, 오늘 초음파 사진 받았어. 코가 오빠 똑 닮았더라. 미애야, 조금만 참아. 내가 빨리 정리할게. 오빠 사랑해. 우리 아기랑 같이 셋이 살 날만 기다리고 있어.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 줄줄이 떠 있었고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를 죽이고 욕실 문 쪽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물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이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화면을 위로 끌어올렸어요. 오빠 어머님이 우리 편이라서 진짜 다행이야. 엄마도 너 빨리 보고 싶대. 며느리는 어차피 곧 정리되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메시지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어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부랴부랴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여보, 수건 좀 갖다 줘. 욕실 문 너머에서 남편이 태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컵을 든 손에 힘을 꽉 주었다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잠깐만, 지금 갈게. 수건을 꺼내 들고 욕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틈으로 손만 내밀어 수건을 건네주는데 남편의 손끝이 제 손을 살짝 스쳤어요. 그 손길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거실 한쪽 벽을 무심코 올려다보다가
천장 모서리에 작게 달려있는 흰색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쯤 전이었을까요? 같은 동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는 현관과 거실에 작은 홈캠을 달아두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며 시큰둥했지만 저는 친정엄마 유품들이 그대로 있는 집이라 마음이 놓이지 않아 굳이 설치했었죠. 그 기계가 지난 몇 달간 우리 집 거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홈캠 앱을 열고 지난 녹화본을 하나씩 거꾸로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제삿날 제가 새벽에 큰 집에 다녀오느라 집을 비웠던 그날의 영상을 열어보았어요. 화면 속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배가 한껏 부른 젊은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집 거실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가 신발을 벗어 내 신발장 한가운데 가지런히 올려놓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소파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좋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여기서 키우자. 걱정 마, 미애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 여자가 남편의 무릎을 베고 누워 부른 배를 쓰다듬었고 남편은 그 배 위에 손을 얹어 다정하게 문질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영상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갔던 토요일, 제가 친정에 김장 도와주러 갔던 주말, 제가 비뇨기과에 남편 정자 검사를 부탁하려고 예약 잡으러 다녀왔던 평일 오후, 집을 비웠던 거의 모든 날에 저 여자가 우리 집을 드나들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가장 끔찍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안방, 제 침대. 저 여자가 제 베개를 베고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그 옆에 누워서 저 여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 한가운데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연아, 진짜 화가 날 때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셈을 하는 거야. 손해 안 보고 이기는 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홈캠 영상 파일을 하나하나 제 휴대폰으로 옮겨받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 캡처본과 영상 파일을 따로 클라우드에 2개, 3개씩 백업해 두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나오니 남편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어디 아파? 저는 어색하지 않게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아니,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약 먹으려고. 또 그러네. 임신 준비한다고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남편이 맥주캔을 따며 능청스럽게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그 손이 닿은 자리를 박박 닦아내고 싶었지만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보였어요. 알았어.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지.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자는 척하며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평화롭던지요. 이 인간은 오늘도 자기 인생이 잘 굴러간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친정 엄마가 물려준 아파트는 곧 자기 손에 들어올 거라고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평소처럼 양복 어깨를 털어주며 배웅했습니다. 여보, 다녀와.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잖아. 남편이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손등으로 그 자리를 박박 문질러 닦아냈어요. 곧장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대학 시절 단짝 친구의 사무실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은 친구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친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친구는 제 표정을 한번 보더니 말없이 사무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저는 홈캠 영상과 메시지 캡처본을 차례로 친구 앞에 펼쳐 놓았어요. 영상을 보던 친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서연아, 너 진짜 괜찮아?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울 거였으면 어제 다 울었어. 나 이제 셈을 해야 돼. 그래, 잘 생각했어. 일단 한 가지만 약속해. 절대 먼저 들이받지 마. 네가 손해보는 짓은 단 하나도 하면 안 돼. 친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어머님이 물려주신 거 맞지?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야. 네가 손가락 하나 안 뺏기고 지킬 수 있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남편이 스스로 바닥을 보이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돈 줄. 그 인간 카드 흐름부터 정리해. 내 명의로 된 카드 있지? 저는 가방 속 지갑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는 가족 카드는 전부 제 명의로 발급된 것들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가족 카드 3장의 한도를 모두 최저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객님, 한도를 너무 낮추시면 일상 결제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은행을 나서니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뿐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고 메모장을 열었어요.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차려둔 저녁상 앞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나 며칠만 어디 좀 다녀올까 봐.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저는 일부러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요즘 임신이 안 돼서 그런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바람도 좀 쐬고 혼자 생각도 좀 정리하고 오고 싶어서. 어디 가려고? 가까운 바닷가. 호텔 잡아놨어. 한 사흘 정도면 돼.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한 숟갈 떴어요. 곁눈으로 보니 남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들킬까봐 황급히 입가를 쓸어내리는 손짓까지요. 그래, 그렇게 해. 당신 요즘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푹 쉬고 와. 남편이 다정한 척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이 어제까지 저 여자의 부른 배를 쓰다듬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다.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주 웃어주었어요. 이 웃음이 우리 부부가 함께 짓는 마지막 웃음이 될 거라는 걸 남편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핏기 하나 없던 얼굴이 오늘은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저는 바닷가가 아닌 집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캐리어를 한쪽 구석에 밀어두고 노트북부터 꺼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홈캠 앱을 실행시켰어요. 거실 화면과 현관 화면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오전 11시 우리 집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룸서비스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화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서 손바닥을 마주 비비며 화면을 노려보았어요. 오후 1시 무렵이었습니다.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쳐든 젊은 여자의 손을 시어머니가 다른 한 손으로 다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유, 우리 아가 천천히 들어와. 문턱 조심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살갑던지요. 저는 결혼 3년 동안 저런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던 양반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집이 너무 좋아요. 들어올 때마다 깜짝 놀라. 저 여자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서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정우가 능력이 좋잖니. 이 집이 결국 다 우리 아가 손주 차지가 될 텐데 미리 살림 봐두는 게 뭐 어때?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가 저 여자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미애야. 며느리란 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과일 하나 제대로 손질해 둔 게 없어. 어머님, 그러게요. 오빠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시어머니가 제가 어제 사다 둔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위로 알알이 잘라 유리그릇에 담더니 거실로 가져갔어요. 자, 우리 아가. 많이 먹어. 뱃속에 우리 손주가 좋아하겠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저 여자가 포크로 포도알을 콕 찍어 입에 넣고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님, 근데 며느리 언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좀 눈치가 있을 법도 한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걔가 뭘 알겠니? 친정엄마가 일찍 죽어서 뭐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던 애야. 그저 정우 옆에 붙어 있는 게 다인 줄 알지. 어머님도 참 너무 짓궂으세요. 짓궂긴 뭐가 짓궂어. 사실이지. 미애 너 출산만 해봐. 그녀는 그날로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손주 안고 들어올 사람이 진짜 안주인이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안주인이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도 이상하게 손은 차분했어요. 저는 녹화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포도 그릇을 옆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안방 좀 구경해도 돼요? 침대도 누워보고 싶고. 그럼. 어차피 곧 내 방인데 뭐가 어때? 편하게 둘러봐. 저 여자가 부른 배를 받치고 뒤뚱뒤뚱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안방에는 홈캠을 달지 않았지만 거실 카메라 각도에 안방 문이 잡혀 있어서 안방 안의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와, 어머님. 화장대 좀 보세요. 이거 다 백화점 1층에서 본 거잖아.
걔가 친정 엄마한테 물려받은 돈으로 사모은 거지. 우리 정우가 사줄 형편이 됐겠니? 다 마음대로 발라봐. 어차피 곧 다 내 거니까. 저는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주신 화장품 세트가 안방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엄마 손이 마지막으로 닿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꽉 다물었어요. 안방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제 향수를 손목에 뿌리는 소리, 제 침대에 누워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소리, 제 베개를 끌어안고 좋아 죽겠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귀에 새겨 넣었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다시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손에 치킨 상자 2개와 피자 1판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화나던지요. 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남편이 저렇게 활짝 웃으며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애야. 나왔어. 저 여자가 안방에서 뛰어나오다시피 거실로 나왔어요. 오빠, 왜 이제 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아이고, 우리 미애 많이 기다렸어? 미안해. 오빠가 빨리 왔어야 했는데. 남편이 저 여자의 푸른 배에 손을 얹고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튼튼이도 아빠 기다렸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접시를 꺼내며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정우 진짜 다 큰 줄 알았더니 아빠 되더니 더 의젓해졌네. 어휴,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어 죽겠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치킨과 피자를 펼쳤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사주신 본차이나 접시들이 그 위에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손님이 와도 잘 꺼내지 않던 그릇들이었습니다. 오빠, 이 집 진짜 우리가 살 거 맞지? 나 진짜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 어떻게 정리할 건데? 언니가 순순히 나가줄까? 저 여자가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새침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걱정 마. 그 여자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울고불고 매달릴 사람이야. 위자료 좀 챙겨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저는 코웃음이 나와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위자료를 챙겨준다고요.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서 위자료를 챙겨준다는 건지요.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부족하다고 남편이 배달앱을 켰어요. 휴대폰을 한참 두드리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카드가 안 되네. 저는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오빠, 왜? 무슨 문제 있어? 저 여자가 고개를 빼고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별거 아니야. 은행 시스템 오류 같은데. 가끔 이래. 남편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도 결제가 거절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어요. 아휴, 정우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엄마 카드로 해. 시어머니가 자기 지갑에서 낡은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그 카드를 받으면서도 입이 잔뜩 부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넘겼어요. 식어버린 차가 그렇게 달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카드값도 안 내고 다녔어? 정신 좀 차려. 저 여자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즘 회사 법인카드랑 헷갈려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화제를 돌렸어요. 미애야, 출산 가방은 다 챙겼니?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정했어? 강남에서 제일 좋다는 데로 알아봤어요. 오빠가 거기 보내준대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데래요. 저는 다시 코웃음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남편 한 달 월급이 그 산후조리원 한 달 비용도 못 채운다는 걸 저 여자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 여자가 졸리다며 하품을 했어요. 오빠, 나 졸려. 들어가서 잘래. 그래, 들어가. 내가 이불 깔아줄게. 남편이 저 여자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방에 자리를 잡았어요. 안방에서 두 사람이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한참 들리다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불이 꺼지고 집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직 작은 야간등 하나만이 거실 한 구석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우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았어요. 소유자란에 또렷하게 적힌 제 이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제 명의로 바꿔놓아 주신 그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잘 봤지? 엄마가 미리 다 해놓은 덕분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의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사는 집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남편이 어렵게 부탁했던 그 돈.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보태드린 그 전세금이었어요. 계약서에 또렷하게 적힌 임차인 이름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인을 받아가면서 그저 시어머니 명의로 해드릴 거라고 했지만 제 변호사 친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줘서 임차인은 제 이름으로 올려두었던 거예요. 저는 두 서류를 출력 버튼으로 보냈습니다. 호텔 1층 비즈니스 룸에서 깔끔하게 출력해둘 생각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저는 화면을 잠시 꺼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어요. 뭐랄까, 결혼 3년 동안 저 사람들 비위 맞춰가며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집에서 엄마가 사주신 그릇으로 저 여자에게 밥을 차려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퀵서비스 사무실의 위치, 모자와 마스크, 출력해둘 서류들, 저 여자의 오피스텔 주소. 저는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캡처하던 그날, 저 여자가 오피스텔 주소를 보내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또렷하게 적혀 있던 그 주소를 저는 수첩에 옮겨 적어두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두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저 세 사람의 평화로운 저녁이 마지막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6시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우리 집은 아직 조용했어요. 7시가 조금 넘어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닫아버렸어요. 저 여자가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아침을 해먹을 솜씨가 있을 리 없었죠. 남편이 양복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까지 확인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무채색 후드티를 꺼내 머리 위까지 푹 뒤집어 쓰고 검은 마스크와 모자까지 챙겼어요. 호텔 1층 비즈니스 룸으로 내려가 어젯밤 보내둔 출력물들을 챙겼습니다. 우리 아파트 등기부등본, 시어머니 빌라의 전세 계약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끌어다 쓰고 있던 제2금융권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우편함에서 발견했던 그 종이를 저는 버리지 않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회사 일로 잠깐 융통한 줄로만 알았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자율 옆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서류새 묶음을 큼직한 갈색 봉투에 차곡차곡 담고 봉투 겉면에 받는 사람, 이름과 오피스텔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름 칸에는 또박또박 미애라고 적었어요. 호텔 근처 도로변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을 미리 봐두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단단히 챙겨 쓰고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기사님, 이거 강남 오피스텔 한 군데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보내시는 분 성함은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분만 정확히 가시면 돼요. 기사가 잠깐 저를 흘끔 쳐다봤지만 그 정도 요청은 흔한 모양이었어요. 별말 없이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비용을 치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잠깐 들렀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홈캠 앱을 켜두고 시어머니와 만삭의 여자가 거실에서 늦은 아침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남은 피자 조각을 데워 먹으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잠깐 오피스텔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출산 가방 마저 챙겨와야 해서. 그래, 다녀와. 오빠 차 쓰고 가. 아니에요. 택시 타고 다녀올게요. 금방 와요. 만삭의 여자가 부른 배를 받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피스텔까지 차로 30분, 봉투가 그쯤이면 도착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화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남아 TV 채널을 돌리며 손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뱃속에 아직 들어있지도 않은 손녀 사진을 말이죠.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거실 화면이 갑자기 요란해졌습니다. 도어락이 거칠게 눌리는 소리, 현관문이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 만삭의 여자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제가 보낸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속 서류들이 한 손에 한꺼번에 잡혀 있었어요. 어머님, 만삭의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 다가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TV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거 좀 봐요. 이게 뭐예요? 만삭의 여자가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안 때문에 미간을 찡그리며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냐? 이 집 명의가 다 언니 이름이잖아요. 오빠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 어머님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어찌 알겠니? 우리 정우가 좋은 회사 다니고 능력도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 한 칸이 없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 보세요. 만삭의 여자가 두 번째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빌라의 전세 계약서였어요.
이건 또 뭐냐? 어머님 사시는 그 빌라요. 그 집 전세금 낸 사람도 언니예요. 어머님은 며느리 돈으로 사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정우가 분명히 자기 돈으로 해드렸다고. 속은 거예요, 어머님. 오빠는 빈털털이에요. 이것까지 봐요. 세 번째 종이가 시어머니 앞에 던져졌습니다. 대출 내역서였어요.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이자율 숫자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나 어머나, 이걸 어쩌니. 만삭의 여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어머니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가 강남 부자라고,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있고 어머님도 좋은 집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말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미애야, 진정해. 일단 정우한테 전화해보자.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사정은 무슨 사정이요? 빚쟁이가 무슨 사정이 있어요? 만삭의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발을 쾅쾅 굴렀습니다. 부른 배가 출렁이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 정도면 화면이 아니라 영화관 스크린으로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우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미애가 지금 난리가 났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짐작이 갔어요. 빨리 와. 회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당장 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애야, 일단 앉아. 응? 우리 아가 놀라겠다. 정우 곧 온대. 저 안 앉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나도 몰랐다니까.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그 집 너거될 거라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출산만 하면 끝낸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만삭의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도 결국 며느리 등쳐먹고 살아온 거잖아요. 저랑 다를 게 뭐예요? 예, 말 다 했어.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등쳐먹어. 그럼 어머님 사시는 빌라 전세금은 어디서 나왔어요? 며느리 돈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화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빨간 점이 깜빡깜빡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어락이 다급하게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양복 차림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애야, 진정해. 만삭의 여자가 남편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대로 남편 가슴팍에 던졌어요. 오빠, 이게 다 뭐야? 남편이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누가 보냈는지가 중요해? 이게 사실이냐고, 사실. 아니, 미애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이 만삭의 여자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만삭의 여자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너 빈털털이잖아. 마누라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무슨 부자 행세를 그렇게 했어. 미애야, 들어봐. 명의만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내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응? 남편의 그 거짓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반? 절반이라도 줄 것 같아? 어제 카드도 안 됐잖아. 그것도 시스템 오류라고 거짓말했지. 만삭의 여자가 남편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섰어요. 미애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곧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할 건데? 너 카드 정지된 빚쟁이잖아. 카드 한도가 줄어든 거지 정지된 게 아니야. 회사에서 곧 보너스 나오면. 보너스 얼마? 1,000만 원? 2천만 원? 그걸로 우리 아기 산후조리원비라도 낼 수 있어? 만삭의 여자가 부른 배를 부여잡고 거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나 더는 못 참아. 당장 5천만 원만 내 통장으로 보내. 안 그러면 내가 며느리한테 다 폭로할 거야. 휴대폰 번호 알아내서 다 까발릴 거라고. 남편이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미애야, 제발.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응? 나 진짜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빚을 내든 어머님한테 받든 알아서 해. 5천만 원 오늘 안에. 시어머니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예, 미애야. 5천만 원이 어디에 이름이니? 나도 그런 돈이 없어. 어머님은 빠지세요. 어머님도 사기꾼이잖아요. 뭐? 사기꾼? 너 이 꽃뱀 같은 게 어디서 어른한테 사기꾼이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삭의 여자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꽃뱀? 어머님이 더 꽃뱀이지.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한 주제에. 이 미친년이 어디다 대고. 시어머니가 만삭의 여자에게 달려들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그 사이를 막아서며 두 손으로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진정해. 미애야, 너도 좀. 남편이 양쪽에서 멱살을 잡힐 판이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얼굴이 어찌나 우스웠던지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코트를 꺼내 걸쳤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입술에는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차가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방에서 변호사 친구가 어제 챙겨준 이혼 소장 사본과 재산 가압류 통지서 사본을 꺼내 가지런히 챙겼어요. 호텔방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신기할 정도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호텔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들어섰어요. 저는 핸즈프리로 112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 좀 하려고요. 제 명의로 된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만삭의 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는지, 머리는 단정한지 다 괜찮았어요. 저는 다시 핸들을 잡고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았습니다. 우리 집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이제 무대 위로 올라설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차분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니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20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안쪽까지 닿았는지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신발을 천천히 벗고 거실로 한 걸음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멱살을 잡힐 듯 마주 서 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해벌린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만삭의 여자가 부른 배를 부여잡고 한 걸음 뒷걸음질 쳤어요. 남편이 바닥에 어정쩡하게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저는 남편의 말을 자르며 천천히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바닷가 공기가 별로라서 일찍 들어왔어. 내 집이니까 들어와도 되지? 남편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입에 올렸어요. 무슨 오해? 내 침대에 누워서 내 화장품 발라본 거? 내 그릇으로 치킨 시켜 먹은 거? 출산만 하면 그녀는 끝이라고 한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저는 손가락으로 거실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작은 흰색 기계가 가만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거 보이세요? 우리 집 거실 카메라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전부 다 녹화되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만삭의 여자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나서며 눈을 부라렸어요. 너지. 그 봉투 보낸 사람. 네가 보냈지. 저는 만삭의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배가 한껏 부른 여자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어요. 내가 보냈으면 어쩔 건데. 이 미친년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만삭의 여자가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장식품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결혼 선물로 사주셨던 그 장식품이었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만삭의 여자가 그 장식품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활짝 열어둔 현관문으로 두 명의 경찰관이 성큼성큼 들어섰어요. 멈춰요. 경찰입니다. 만삭의 여자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장식품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크리스털이 거실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관 두 명이 곧장 만삭의 여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폭행 시도 현장 확인했습니다. 일단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나 임산부야. 만삭의 여자가 발버둥을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부른 배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힘이 센지 경찰관 한 명이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임산부라도 흉기 휘두르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경찰관들이 만삭의 여자를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갔어요. 만삭의 여자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오빠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오빠. 남편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한마디도 못했어요. 복도 양옆집들의 현관문이 하나둘씩 빼꼼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잠옷바람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집이야? 늘 조용하던 집이? 아니, 임신한 여자가 왜 저기서 끌려 나와? 저 남자, 저 집 남편 아니야?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남편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일단 문 좀 닫을게요. 저는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어요. 만삭의 여자의 고함이 차츰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만이 남았어요.
깨진 크리스털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엄마가 사주신 물건 하나가 또 망가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 사본과 재산 가압류 통지서 사본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과 시어머니의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소장.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종이를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여보,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이 무릎걸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으려는 손길을 저는 한 발 물러서며 피했어요. 손대지 마.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 미애는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남편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잠깐 흔들렸다고. 응, 그래. 진짜 잠깐이야. 내가 미쳤었어. 잠깐 흔들린 사람이 8개월짜리 배를 만들어? 남편이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무릎으로 기어 제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예,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봐. 한 번만 봐주라. 응?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살갑게 제 이름을 불러준 적 없던 양반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 친정에 엄마가 안 계신다는 사실을 빈정거리며 들먹이던 양반이었어요. 어머니, 어제 거실에서 뭐라고 하셨죠? 친정엄마가 일찍 죽어서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던 애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흠칫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미애한테 그냥 둘러댄 거지. 3년 내내 그 둘러대는 마음으로 절 보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손주는 잘못 들이지 마세요. 어머니 아드님이 만든 손주잖아요. 책임도 어머니 아드님이 지셔야죠. 저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까지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짐 빼서 나가세요. 남편이 휘청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여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왜 없어? 어머님 빌라 가면 되잖아. 그 빌라는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빌라 전세 계약서 사본을 한 장 더 꺼냈어요. 이 빌라 임차인 누구야? 보증금 누가 냈어? 가서 누우면 되지. 남편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안 나가면 내일 아침에 회사 감사팀에 이 영상이랑 자료 다 넘길 거야.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여보, 안 돼. 회사는 안 돼. 거기까지는 제발. 그러니까 짐 싸서 나가. 저는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제 뒤를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안방 문 앞에서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어요. 따라오지 마.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경찰 다시 부른다. 남편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베개를 만져보았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베개를 들어 침대 옆 휴지통에 그대로 처박았습니다. 이불도 시트도 전부 걷어서 휴지통 옆에 쌓아두었어요. 오늘 밤 새 침구를 사와서 다 바꿔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짐을 싸는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불은 어떻게 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챙겨. 정우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알았어? 엄마가 미애 데려오자고 했잖아. 내가 데려오자고 한 게 아니라 너 손주 본다고 사정해서 그랬지. 엄마, 두 사람이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다투는 소리가 안방 문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두 사람 짐 빼고 나갔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다음 단계 의논하자. 답장이 곧장 왔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진짜 잘했어. 푹 자고 내일 보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심장 박동이 점점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한 번만 문 열어봐. 응?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잘했다고, 우리 딸 잘했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또 닫는 소리, 캐리어 바퀴 끌리는 소리,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둔탁하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완전한 정막에 잠겼어요. 저는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크리스털 조각, 흐트러진 쿠션, 바닥에 떨어진 휴지들. 저는 빗자루를 꺼내 들고 깨진 조각부터 천천히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작은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결혼식 날 직접 신혼집에 가져다 놓아주셨던 물건이었어요. 엄마, 미안. 이거 깨졌어.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그 조각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거실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어요. 이 집이, 이 거실이 이제야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도어락도 새로 바꾸고 침구도 다 새로 사야 했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물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가 늘 앉으시던 자리였어요. 3년 만에 그 자리에 앉아본 것 같았습니다. 물맛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옆자리가 텅 빈 침대에서 맞이하는 아침이었어요. 이상하게 허전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통째로 내려간 듯한 가뿐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켜고 가장 먼저 도어락 전문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중에 도어락 교체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최신 모델로요. 지문하고 비밀번호 동시에 되는 걸로 하고 싶어요. 고객님, 10시까지 기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빠르면 더 좋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찻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강남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풍경이 어제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차를 다 마신 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행에 들러야 했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래 은행 지점에 도착하니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어 한산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제 카드 한도를 줄여주었던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고객님, 안쪽 상담실로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직원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전부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이체 등록되어 있는 거 다 해지하고 싶어요. 전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통신비, 자동차 할부, 보험료 다 제 명의로 빠져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명단 한번 봐주시고 다 끊어주세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고객님 명의로 자동이체 걸려 있는 게 7건 있네요. 정말 다 해지하시겠어요? 네, 다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한 건 한 건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 휴대폰 요금, 남편 차 할부, 남편 보험 2개, 시어머니 휴대폰 요금, 시어머니 보험, 그리고 남편 헬스장 회비. 저는 그 명단을 보며 헛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무슨 현금 인출기쯤으로 여겼나 봅니다. 고객님, 이거 다 해지하시면 해당 명의자들한테 연체 통지가 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알아서들 처리하라고 하세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으셔서요. 좋은 일 있어요. 아주 좋은 일.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처리를 마치고 나오니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도어락 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기사가 30분쯤 작업을 한 끝에 새 도어락 설치가 끝났어요. 지문 인식기에 제 오른손 검지를 갖다 대자 부드러운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 2번이나 더 등록해 보았어요. 기사가 작업비를 받고 돌아간 뒤 저는 새 도어락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지문이 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집이 되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도 시어머니라는 사람도요. 오후가 되자 변호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제 그 2사람 다 빠져나갔어? 응, 밤 11시쯤 다 나갔어. 깔끔하게. 잘했어. 그 인간이 어디 가서 잠잤는지는 알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아냐, 알아둬야 해. 내가 오늘 알아본 바로는 시어머니 빌라로 들어갔더라고. 셋이다. 셋이? 응, 그 만삭 여자까지 같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상간역까지 그쪽으로 굴러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잘 됐네.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정리하기도 편하잖아. 맞아. 그래서 말인데 그 빌라 전세 계약 만기가 정확히 한 달 뒤더라. 이 기회에 연장 거절해버리자.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임차인이 너잖아.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만 보내면 돼. 오늘 오후에 내가 바로 처리할게. 부탁해.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장도 이번 주 안에 보내자. 그 여자한테 3천만 원으로 잡아놨어. 가압류 신청도 같이 들어갈 거야. 좋아.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차분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그냥 정리에 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하나씩 되찾고 망가뜨려진 자리를 다시 닦아내는 일. 저녁이 되어가는 무렵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가 차단되지 않은 번호로 시어머니가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8번째 부재중 전화가 찍히자 저는 그 번호를 그대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직감적으로 남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도 받지 않고 차단했어요. 새 번호로 또 걸려왔습니다. 또 차단. 또 새 번호로 걸려왔어요. 또 차단. 저는 결국 모르는 번호 전체를 차단 설정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도어락 바깥에서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띠띠띠. 오답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또 띠띠띠. 다시 경고음.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양복 옷깃이 비뚤어진 채로 도어락 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문 좀 열어줘.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저는 인터폰 마이크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애는 어머니가 보내면 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남편이 도어락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옆집 문이 빼꼼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이 집 식구 아니세요? 왜 이러세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문을 안 열어줘서요. 이 시간에 두드리시면 다른 집들 다 시끄러워요. 빨리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는 모습이 인터폰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임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앞에 술 취한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인터폰을 다시 보니 남편은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 경찰관 2명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저는 이 집 남편입니다.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 집 주민분이 신고하셨거든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편이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지만 경찰관은 도어락 위쪽 작은 카메라로 저를 향해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인터폰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 사람 어제 이혼 소장 받은 사람이에요. 출입 거부합니다. 데리고 나가주세요. 남편이 화면을 향해 손을 내밀며 외쳤어요. 여보,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경찰관 한 명이 남편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일단 같이 내려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더 안 좋아져요. 남편이 끌려나가다시피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인터폰으로 끝까지 지켜본 뒤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친구는 약속대로 시어머니 빌라의 진짜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니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집주인이 연락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곧장 통보했대. 한 달 안에 비우라고. 반응이 어땠대? 통곡하시더래. 손주 낳을 때까지만 봐달라고. 근데 집주인도 이미 새 세입자 보러 오기로 약속을 잡아놨대. 잘 됐네. 근데 서연아, 너 진짜 괜찮은 거지? 너무 차갑게 일이 굴러가서 내가 다 걱정된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오히려 살 것 같아. 저는 정말로 살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명치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매일같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새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단을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는 번호로 받기 설정을 잠깐 풀어둔 사이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모르고 받았다가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굳어버렸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손주 낳을 때까지만 단 6개월만 빌라에 더 살게 해다오. 응?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서연아, 듣고 있니? 응? 늙은이가 갈 데가 없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래. 어머니가 거실에서 그러셨잖아요. 출산만 하면 그녀는 끝이라고. 서연아, 그건 어머니 같은 분한테 한 번이 어디 있어요. 2번, 3번도 있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장 그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가로 걸어가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빌딩 불빛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저렇게 또렷하게 살아갈 거였어요. 며칠 뒤 변호사 친구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연아, 그 3사람 결국 빌라에서 짐 뺐대. 친척한테 빌린 돈으로 외곽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하나 얻었다는데. 반지하? 응, 반지하. 그것도 곰팡이 핀데래. 그 만상 여자가 출산 직전인데 거기 들어갔다더라. 그 여자 오피스텔은 어떻게 됐대?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났대.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붙으려고 빌라까지 따라 들어갔던 거고. 저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뿌린 씨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새로 산 침구를 꺼내 침대에 깔았습니다. 새하얀 시트, 보송한 이불, 푹신한 베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니 햇볕에 잘 마른 향이 코끝에 부드럽게 닿았어요. 엄마, 잘 자.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아둔 엄마의 사진에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이상하게 눈이 무겁게 감겼어요. 3년 만에, 정말 3년 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3사람이 외곽 반지하 방으로 짐을 옮긴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그쪽 소식을 종종 전해 들었어요. 직접 알아본 건 아니고 친구가 위자료 청구 진행 상황을 챙기다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가 점심 약속을 잡아 만난 자리에서 그쪽 소식을 꺼냈어요. 서연아, 너 그 만상 여자 어떻게 됐는지 들었어? 저는 파스타를 한 입 먹다 말고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양수 터졌대. 어제 새벽에. 이르네. 아직 1달 남았을 텐데. 스트레스가 워낙 심했나 봐. 매일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싸웠대더라. 반지하 방에 셋이 부대끼니까 오죽했겠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병원은 어디로 갔대?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근데 입원 수속이 안 됐대. 왜? 내 남편 카드 한도 다 줄어들었잖아. 시어머니 카드도 한도가 얼마 없고 결국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급하게 돈 빌려서 겨우 입원 수속 밟았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통쾌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나았대? 응, 딸이래. 인큐베이터에 잠깐 들어갔다가 곧 나왔다더라. 잘 됐네. 아이는 무슨 죄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한 잔씩 시켜놓고 친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주 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보낼 거야.
3천만 원으로 잡았고 통장 가압류도 같이 들어가. 그 여자 통장에 돈이 있어? 그건 모르지. 근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어.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고. 받아낼 수 있어? 솔직히 어려울 거야. 그쪽이 지금 깡통이잖아. 근데 가압류 자체로 그 여자 인생이 한 번 더 흔들릴 거야. 통장이 묶이면 카드도 못 만들고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압류되니까. 그거면 충분해. 저는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진짜로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인생에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 하나를 박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뒤 저는 곧장 부동산에 들렀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에 빈 공간이 2칸 있었는데 그중 1층 코너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동안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모님, 그 자리 카페로 빼고 싶다고 하셨죠. 인테리어 업체 몇 군데 견적 받아봤어요. 그래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부동산 사장이 두툼한 견적서 묶음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너머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가로수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는데 꽃이 핀 줄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며칠 뒤 변호사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위자료 소장 그쪽으로 들어갔다. 빠르네. 가압류 통지서도 같이 받았을 거야. 통장 묶였다는 통지. 그렇구나. 근데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그 여자가 가압류 통지 받고 정신이 나갔는지 야반도주를 했대.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어요. 야반도주. 응. 어제 새벽에 짐 싸서 사라졌다더라. 그 갓난아이를 그대로 두고. 아이를 두고. 응. 분유랑 젖병만 옆에 놓고 알아서 키우라는 쪽지 한 장만 남겼대. 시어머니가 시장 갔다 돌아와서 발견했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신호 대기 중에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어요. 뒷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연아,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좀 충격이지. 친엄마라는 사람이. 그 여자한테 아이가 무슨 의미였겠어. 부잣집 안주인 자리로 가는 입장권이었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어요. 그 갓난아이는 무슨 죄로 그런 어미한테서 태어났을까 싶었습니다. 저녁에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그쪽 집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래. 내 남편이 그 여자 휴대폰으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는데 다 결번이래. 번호를 아예 바꿔버린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분유 쌀 돈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동네 통장님한테 빌리러 다니고 있대. 시어머니가 통곡을 한대더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그렇게 쫓아낸 자기 탓이라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어요. 자기들이 만든 자리에서 자기들이 뒹굴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오늘 내 남편 회사로 급여 가압류 통지서 들어갔어. 인사팀에서 받아서 처리할 거야. 인사팀에서 받았다고. 응. 회사 채권 추심 담당이 따로 있어서 거기로 갈 거야. 근데 이런 통지서가 들어가면 사내에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 그게 핵심이지. 내 남편 평소 회사에서 평판 어땠어? 그 사람 이미지 하나로 먹고 살던 사람이야. 후배들한테는 잘난 척, 선배들한테는 충성하는 척.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척 했고, 그럼 이거 한 방에 무너지겠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불륜한 사실까지. 잘 됐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얼굴로 출근하고 있을지 잠깐 떠올려 보았어요. 부하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동기들이 흘끔거리고 상사들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사 평판이 곧 자기 자존심의 전부였던 사람한테 그게 무너진다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마시며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옛날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1층 공동현관의 호출 카메라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코코아 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비를 흠뻑 맞은 남편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양복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여보. 나야. 한 번만 만나줘. 응? 저는 마이크를 켜지 않았어요. 여보, 회사도 잘렸어. 아니, 잘리기 직전이야. 인사팀에서 면담 받았어. 다 내 잘못이야. 다 알아. 근데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남편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공동현관 바닥에 무릎이 그대로 닿았어요. 여보, 미애는 도망갔어. 아이를 두고 갔어. 엄마는 식당 일 찾아보고 있고, 나도 일자리 찾고 있어. 우리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 응? 저는 인터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화면 속 남자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는 거 알아.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남편이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의 전원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와 코코아 잔을 들었어요. 식어버린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어느 정치인이 사과 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채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 비를 맞고 1층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지만 곧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비를 맞든 진눈깨비를 맞든 우박을 맞든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코코아 잔을 마저 비우고 부엌으로 가져가 깨끗이 헹궜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는데 창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아마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공동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는 남자가 있으면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할 만했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한참 돌리다가 클래식 음악 채널에 멈췄어요. 피아노 선율이 거실에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소파 위로 올리고 쿠션을 끌어안았어요. 빗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을 잠깐 올려다보았어요. 엄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다고요. 밤이 더 깊어졌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산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비는 여전히 창문 너머에서 굵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위자료 청구와 가압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한 달 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100% 인정되어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떨어졌고 제 재산은 단 한 푼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 쪽 변호사가 재산분할 이의를 제기해 보려고 한참 시도했지만 상속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판결문이 든 봉투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가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그 드레스,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골라주신 그 드레스만 잠깐 떠올랐어요. 엄마는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셨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한 번 잘못 골라도 되돌릴 수 있어. 2번 잘못 고르지만 마. 엄마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거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곧장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잘라본 적 없던 긴 머리를 어깨선까지 오는 단발로 싹둑 잘랐어요. 미용사 언니가 머리카락을 한 움큼 보여주며 잠깐 망설이듯 물었습니다. 고객님, 진짜 자르세요? 좀 아까울 정도로 곱게 기르셨는데. 네, 잘라주세요. 어깨 닿지 않게 짧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위 소리가 등 뒤에서 사각사각 들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한 뼘씩 가벼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가 짧아지자 얼굴 윤곽이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거울 속 여자가 누군가 싶을 정도로 낯설고 또 익숙했습니다. 엄마가 사진 속에서 짓고 계시던 표정과 비슷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미용실을 나와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사한 노란색 원피스를 한 벌 샀어요. 봄꽃 같은 색이었습니다. 남편이 노란색은 촌스럽다며 싫어해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색이었어요. 매장 직원이 옷을 포장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디 좋은 곳 가시려고요? 네, 아주 좋은 곳이요. 새로 시작할 때가 있어서요. 저는 가볍게 웃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상가 1층 코너 자리에 저는 작은 카페 겸 와인바를 열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저녁에는 잔잔한 와인과 안주를 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그 일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세무사와 자산관리사를 새로 고용해서 엄마가 남기신 재산 전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3년 동안 야금야금 갉아먹어온 자잘한 누수들을 모두 막았어요. 남편 명의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들이 사라지고 카드 한도가 회복되고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깔끔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여다보며 헛웃음이 났어요. 이게 다 제 돈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저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카페 앞에 서서 작업자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바 테이블 위치는 이쪽으로 조금 더 빼는 게 어떠세요? 사장님이 손님 응대하시기에 동선이 편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도면을 들여다보며 작업 반장과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통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이 시야에 잡혔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후줄근한 운동복 바지 차림으로 손에는
빈 종이 가방을 든 채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진 채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면도도 제대로 안 해 까칠했어요. 남편이 통유리창 안쪽에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서로 눈이 마주친 시간은 채 2초도 안 됐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내 남편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골목 뒤편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도면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어디 보세요? 작업 반장이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을 흘끔 보았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보던 거 마저 보죠. 저는 다시 도면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책에서 이미 한참 전에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에 변호사 친구가 카페 공사 현장에 잠깐 들렀어요.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서연아, 인테리어 거의 다 됐네. 진짜 멋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내 덕분은 무슨, 내 덕분이지. 너 진짜 대단한 여자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정리하다니. 친구가 샴페인 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오픈하는 날 우리 둘이 첫 잔 따자. 콜. 그날 우리 진탕 마시자. 저는 친구와 가볍게 포옹을 했어요. 친구가 카페를 떠난 뒤 저는 카페 안에 혼자 남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 색깔, 조명 위치, 바, 테이블의 결, 의자의 곡선. 하나하나가 다 제 손길로 골라낸 것들이었어요. 이 공간이 진짜 제 것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오픈하는 날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카페 오픈 전 마지막 준비를 위해 와인 거래처 사장님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오후 약속이 끝나고 동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차를 한 잔 더 했어요. 친구가 커피를 마시다가 신문 한 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거 한번 봐봐. 사회면에 작게 났더라. 저는 신문을 받아들고 친구가 가리킨 기사를 읽었어요. 지역의 한 30대 여성이 결혼을 미끼로 남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가 검거되었다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친구가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었어요. 이거 그 여자야. 어디서 다른 남자한테 또 사기치려다가 걸렸대. 구속됐고. 확실해? 응. 내가 그쪽 사건 담당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 미애라는 이름 그대로고 나이도 맞아. 저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대?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대. 그 반지하 방에서 식당 일하면서. 그렇구나. 저는 신문을 친구에게 돌려주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응, 충분하고도 남았어. 너 이제 진짜 그 사람들 잊고 내 인생만 살아. 그러려고.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어요. 가로수 잎사귀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봄답게 느껴졌어요. 오픈 전날 저녁 저는 새 카페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조명을 켜고 음악을 켜고 의자 위치를 한 번 더 매만졌어요. 거울 같은 바 테이블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긴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3년 전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바라보던 그 어리숙한 신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작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오픈 당일 오후 저는 친구와 거래처 사장님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저를 챙겨주던 가까운 지인 몇 명을 초대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이 펑하고 터졌어요. 거품이 잔에 가득 차오르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장님. 지인들이 저를 둘러싸고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잔을 가볍게 마주쳤습니다. 친구가 가방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저는 액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어찌나 묵직하게 느껴지던지요. 이거 어떻게 했어? 챙겨주려고. 내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액자에 끼워서 카페 벽에 걸어둬. 저는 친구를 껴안았어요.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을 거예요. 파티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한 사람씩 자리를 떴고 마지막에 친구도 저를 꼭 안아준 뒤 떠났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데 저는 잠시 동안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진짜 제 이름으로 굴러가는 첫 번째 날. 저는 차 키를 챙겨 들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을 살짝 내렸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 불렀습니다. 3년 만에 들어보는 제 노랫소리였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누르는데 마음이 가뿐했어요. 집에 들어와 도어락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부드러운 안내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향긋한 디퓨저 향이 코끝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와인 잔을 하나 꺼내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식혀둔 화이트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어요. 투명한 노란빛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엄마의 사진 앞에 잠깐 섰어요. 엄마, 나 잘 살게. 작게 속삭이고 잔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와인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거렸어요. 거실에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아침 카페 문을 여는 첫 손님이 누구일까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손님들만 드문드문 찾아오던 작은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낮에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가 인기였고 저녁에는 잔잔한 재즈가 흐르는 바 테이블이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원두를 갈고 저녁에는 거래처에서 새로 들여온 와인병들을 진열했어요. 직원도 2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매달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상가의 다른 칸들도 좋은 임차인들로 채워져서 임대 수익만으로도 살림은 충분히 굴러갔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테니스 레슨을 받았어요. 평일 아침에는 필라테스 학원에 다녔습니다. 저녁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제 어깨가 점점 펴지고 등이 곧게 서는 걸 확인했어요. 3년 동안 잔뜩 움츠리고 살아온 어깨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1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카페 마감을 일찍 끝내고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들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마트 안은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장을 다 보고 카트를 끌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제 SUV 옆에 카트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옮겨 싣는데 누군가 옆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이 났어요. 카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짐을 옮기던 손을 멈추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마트 유니폼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제 카트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 남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자도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1년 전 봄 카페 공사장 유리창 너머로 잠깐 마주쳤던 그때보다 한참 더 늙어 있었습니다. 푸석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굽은 어깨, 3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그새 폭삭 무너져 있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알아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카트를 그대로 놓아버렸습니다. 카트가 옆차에 부딪혀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저는 천천히 차 문에 손을 얹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 호칭이 귓가에 닿았을 때 저는 잠깐 코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무어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남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제 귀에 닿는 순간 그대로 흩어졌어요. 전 남편이 카트 뒤로 몸을 숨기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한번 훑어보았어요. 해진 점퍼의 옷깃, 무릎이 늘어난 작업복 바지, 발끝이 까진 낡은 운동화. 3년 동안 매일 아침 제가 다려주던 양복 차림의 그 남자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얘기 좀. 전 남편이 두 손을 모으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차 문을 열며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고하세요.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닫았어요. 시동을 걸고 룸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천천히 차를 뺐습니다. 룸미러 속에서 전 남편이 카트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룸미러를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좋아하는 발라드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볼륨을 살짝 올리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음이 의외로 차분했어요. 통쾌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격한 감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극장을 나서는 기분이었어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영화 한 편을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살아갈 몫이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집에 들어와 짐을 부엌 식탁 위에 내려놓고 곧장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잠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사진 속 얼굴이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동네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하나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란 프리지어와 흰 안개꽃이 어우러진 다발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새로 산 도자기 꽃병을 놓고 그 안에 꽃을 한 송이씩 꽂았습니다. 향긋한 봄 냄새가 거실에 가득 찼어요. 저는 꽃병 옆에 엄마의 사진 액자를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엄마, 이 집 잘 지켰지?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집, 내가 끝까지 지켰어. 나도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있어. 엄마의 사진 속 얼굴이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변호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오늘 카페 일찍 닫았다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한 명 봤거든. 누구? 전 남편?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가 잠깐 숨을 멈춘 게 느껴졌어요. 진짜? 어디서? 괜찮았어?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알바하더라. 너 진짜 괜찮은 거지? 응.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 그냥 멀리 있는 사람 같더라. 잘 된 거야. 너무 잘 된 거지. 친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그렇고 이번 주말에 그 신상 와인바 같이 갈래? 새로 생긴데 진짜 분위기 좋대. 좋아, 콜. 토요일에 보자. 저는 친구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고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빌딩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을 거였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 전 남편도 떠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그 만삭이었던 여자도 이제는 다른 어딘가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불빛들 위로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천천히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해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새로 산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음악 채널을 켜자 좋아하는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두 다리를 소파 위로 올리고 쿠션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노란 프리지어가 잔잔하게 향을 풍기고 있었어요. 엄마의 사진 속 얼굴이 그 향기 속에서 잔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와인 잔을 하나 꺼냈어요.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식혀둔 화이트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투명한 노란빛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저는 잔을 들고 엄마의 사진 앞에 잠깐 섰습니다. 엄마, 잘 자. 작게 속삭이고 잔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엄마는 여전히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5년 인생 중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동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배신을 알아챈 그 순간에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조용히 셈을 시작했던 주인공. 저는 그 차분함이 가장 무섭고 또 가장 멋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남편 기 살려준다고 자기 자신을 지워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면 저는 그 손을 한참 동안 꼭 잡아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잘 견뎌냈다고, 그리고 정말 잘 끊어냈다고요. 엄마가 물려주신 그 집을 끝까지 지켜낸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낸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주인공의 마음을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마음이 비슷한 분들 곁에 더 자주 머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따뜻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다시 찾아뵐게요.